유럽 언어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현타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껏 외운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기억이 안 날 때 정말 짜증납니다. 먼저 영어 이외의 유럽 언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럽 언어는 모든 명사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중성도 포함하고요. 스페인어를 예를 들자면 나무를 뜻하는 단어 아르볼은 남성이고 집을 뜻하는 단어 카사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단어에 부여되는 성을 문법적 성이라고 합니다. 문법적 성이 있는 언어에서는 각 단어의 성에 따라 단어 앞에 붙는 관사나 형용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어떤 성이 붙는지는 명사의 의미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에서 남자다움을 뜻하는 virilidad는 의미상으로는 누가 봐도 남성 명사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명사입니다. 한편 독일어에서 여자아이를 뜻하는 mädchen은 의미상으로는 누가 봐도 여성 명사이지만 실제로는 중성 명사이죠.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는 남성인 명사가 다른 언어에서는 여성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언어가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영상에서도 소개했지만 열쇠라는 단어가 어떤 성별의 명사인지에 따라서 각 언어의 화자들이 열쇠를 보고 떠올리는 특성이 다르다는 연구도 있었죠. 문법적 성은 상당히 짜증나는 문법이지만 문법적 성이 가지는 장점은 매우 미미합니다. 이브라힘이라는 언어학자는 문법적 성의 장점을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1번은 고작 형용사 하나 덜 쓰는 것밖에 안 되고 2번은 정말 퍽이나 쓸모있겠네요. 그나마 3번이 가장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A table in the house that I own 이라고 하면은 내가 책상을 소유하는 건지 집을 소유하는 건지 의미가 모호하지만 독일어에서는 책상과 집의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떠한 성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고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대명사 then이 남성이니까 나는 책상을 소유하고 있는 거네요. 한편 이렇게 쓴다면 나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해봤자 대부분의 경우 의미의 중의성은 맥락상 이해가 가능하고 또 두 명사의 성별이 같으면 이마저도 쓸모없는 기능이 되어버리지만 말이죠. 한마디로 문법적 성은 거의 쓸모없고 짜증나기만 하는 문법입니다. 그럼에도 문법적 성은 어쩌다가 이토록 많은 언어에 자리잡게 된 것일까요?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는 오랜 시간을 걸쳐 여러 개의 언어로 분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뿌리에 두고 있는 언어끼리는 비슷한 어휘와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끼리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대에는 어떤 언어가 존재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를 예로 들어보면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끼리 유사한 어휘가 많고 또 영어와 독일어끼리 유사한 어휘가 많습니다. 때문에 스페인어와 이탈리아가 공통조상을 가질 것이고 영어와 독일어가 공통조상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조상이 라틴어와 게르만 조어라고 추측되는 언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언어에서 모두 비슷한 어휘도 있기 때문에 나아가 라틴어와 게르만 조어도 공통조상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언어가 인도 유럽 조어라고 언어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인도 유럽 조어는 아마 기원전 6000년 얌남 문화권에서 생겨났을 것이며 인도 유럽 조어의 사용자 중 서쪽으로 진출한 민족이 유럽어족의 근간을 잃었고 동쪽으로 진출한 민족이 인도어족의 근간을 잃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도 유럽 조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도 유럽 조어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언어 중 대부분은 문법적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 성은 인도 유럽 조어의 문법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됐을 것이며 때문에 문법적 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도 유럽 조어의 문법적 특징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 유럽 조어를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언어가 히타이트어입니다. 인도 유럽 조어의 직계 후손으로 예상되는 히타이트어는 기원전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헌 기록이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히타이트어 결과에 따르면 인도 유럽 조어에는 원래 문법적 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명사를 성별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분류했는데요. 바로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동적인지 정적인지 여부입니다. 인도 유럽 조어에서 동적인 명사는 주격 어미와 목적격 어미가 구분됐지만 정적인 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주어는 어떠한 동작을 주체적으로 하는 행위자입니다. 때문에 동적 명사가 정적 명사보다 주어로 쓰일 확률이 더 높으며 동적 명사만 주격과 목적격의 구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도 유럽 조어에서 동적 명사와 정적 명사 사이의 뚜렷한 구분은 현대의 언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왜 영어로 부른 fire인데 불 붙이다는 생뚱맞게 ignite라는 전혀 다른 형태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이는 인도 유럽 조어가 불을 가리키는 2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은 기본적으로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정적입니다. 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은 마치 생명체처럼 역동적이죠. 때문에 인도 유럽 조어는 동적인 불은 ignis 그리고 정적인 불은 페흐로 구별했으며
전자가 ignite로, 후자가 fire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적명사와 정적명사의 뚜렷한 구분이 후대에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가설의 증거를 라틴어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도 유럽 조어에서 동적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의 어미가 다르고 정적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의 어미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라틴어도 남성명사의 주격과 목적격 어미는 다르지만 모든 중성명사의 주격과 목적격 어미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라틴어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 등 다수의 고대 인도 유럽어족 언어에서 발견됩니다. 즉, 인도 유럽 조어의 동적과 정적의 구분이 남성과 중성의 구분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의 기원은 아직도 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여성명사에 대해 조사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일단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봤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라틴어나 스페인어 등 다수의 인도 유럽 조어 계통의 언어에서 여성명사는 부엘라, 악파, 데르 등 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여성명사의 아 어미가 아 경향 후두음 H2에서 유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2라는 이상한 표기는 후두음 이론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 이론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좀 벅차기 때문에 일단 흥미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H2 전미사는 거의 확실히 존재했을 것이고 H2가 R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여성명사 어미의 기원이 H2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H2 전미사의 역할은 추상명사를 만드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젊음 뒤에 이나 youth 뒤에 th와 같이 말이죠. 재미있는 점은 추상명사는 종종 다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확실히 눈에 보이는 대상보다는 추상적인 대상이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기 유리하겠죠. 특히 집합의 의미가 추가되는 경향성이 큽니다. 영어를 예를 두자면 youth라는 단어는 젊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 youth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추상명사와 같이 집합의 의미가 추가되어 다일성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종류의 명사가 있습니다. 바로 water와 같은 정적명사입니다. 대부분의 정적명사는 무생물이며 무생물은 생물보다 개별성이 적기 때문에 집합의 의미를 가지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추상명사와 정적명사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집합명사로 쓰이기 쉽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H2 전미사는 원래 추상명사와 전미사였지만 이후 집합명사와 전미사로도 쓰였고 이것이 정적인 중성명사의 특징과 어울려 중성명사 복수 전미사로까지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근거로 고대 그리스어에서 중성명사의 복수 주격은 단수 취급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중성명사의 복수형은 일반적인 복수가 아닌 워터와 같은 집합명사와 같았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중성명사의 H2 전미사가 붙어 집합형의 명사가 만들어지는 와중에 공적명사에서도 여성을 가리키는 명사가 분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성을 가리키는 명사는 아마 모음 아를 끝에 단체로 발생했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봐야겠죠. 여성을 가리키는 명사는 집합형이라는 새로운 부류의 명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은 우문론적인 이유로 하나의 카테고리를 합쳐지게 됐으며 이것이 여성명사의 탄생의 기원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마찬가지로 우연에 의해서 대부분의 동적명사는 남성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가 많이 포함되었고 정적명사는 그렇지 않은 명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동적명사는 남성명사, 정적명사는 중성명사로 후대에 명명되었으며 지금의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세 개의 성이 탄생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성을 가리키는 명사와 집합형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는지는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개별성이라는 칙도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고 임의론적 확장에 의한 결과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불을 지키고 불은 위험하기 때문에 여자, 불, 그리고 위험한 것들이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논리이죠. 또한 발음 변이로 인한 시스템적인 결과라는 가설도 있으며 당시의 에미니즘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사물과 성을 연관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른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모두 흥미로운 가설들이고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레퍼런스를 달아놓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법적 성의 기원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요약하자면 남성명사와 중성명사로부터 H2 전미사의 의미 확장과 발음 변이와 더불어 어휘끼리의 의미론적 연결과 발음에 의한 연계 등이 여성명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과 같이 언어학에 관한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하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디맨이었습니다.